산동 동아쌤입니다. 자, 수능을 풀거나 아니면 면접을 할 때 알아야 될 기초 개념들. 여기에서 보는 거는 이제 자이스토리,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한 권을 통째로 보고 나타나는 개념들을 찾아서 써놓은 겁니다. 자, 이 개념들을 설명을 들으면서 수능 안에 있는 기본적 개념들을 어떤 식으로 테마 정리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면 항상 X축이 뭔가, 이렇게 Y축이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X축을 보고, 두 번째는 Y축을 보고, 세 번째는 이건 정비례로 볼 수 있습니다. 정비례고, 이거는 반비례고. 정비례인지 반비례인지를 보는 거를 3번이고, 네 번은 이렇게 볼록하구나. 여기가 최고, 여기 중간이고, 이건 평균이겠고, 여기는 변화가 급격한데 여기는 변화가 적겠구나. 이거는 변화가 없다가 점점점 빠르게 변화가 되겠구나. 근데 이거는 증가하니까 체증의 법칙이에요. 체증. 네. 요거는 감소하니까 체감의 법칙이니까 체감은 이거구나. 이렇게 감소를 하는데 비용이 감소합니다. 한계에 의해서 한계는 뭐라고요? 한 단위를 중심으로 했을 때 변할 수 있는 변화량의 폭을 얘기를 합니다. 한정된 경계 안에서 비용이 체감한다. 그러면 뭐라고요? 처음에 비용 감소의 폭이 별로 크지 않아요. 높이가. 그런데 대량화할수록 비용 감소의 폭이 점점 커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경제학에서 나오는 그래프들 생성할 때 학생들이 이 그래프 전체에도 보지만 항상 이 점을 잊지 마세요. 이렇게 X축, Y축에서 이거를 X점은 몇, Y점은 몇, 그리고 또 다른 점을 잡았을 때 요거는 X점은 몇, Y점은 몇 하면 X의 변화와 Y의 변화의 크기를 보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기울기가. 자, 그래서 순간 기울기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해주는 겁니다. 곡선은. 네. 자, 이제 경제학을 잘 모를 때는 기본적인 경제 개념을 봐야 되는데 이렇게 경제를 풀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그럴 때는 경제 교과서를 보든지 아니면 기본적인 경제 강의를 유튜브로 유튜브에서 찾아가지고 보셔야 될 거고, 기본적인 경제 개념만, 간단한 이론만 고등 수준에서 익혀서 책으로 읽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만 유튜브에서 골라보시는 게 더 현명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에 너무 할 게 많으니까 다음 거 고백, 독백, 백 똑같습니다. 네. 방백, 독백도 똑같습니다. 방백. 고백은 A가 B에게 혼자 말하는 것이고, 이럴 때 혼자 말할 때는 독백이겠죠. 그럼 대화가 상대방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네요. 독백. 네. 대사로. 그런데 독백으로 상대방이 있는데 혼자 말했어. 근데 이 사람이 안 들고 멀리 있을 때 독백. 근데 실제로는 문학에서는 그냥 혼자 있을 때 독백이라고 하죠. 대화 상대방이 없을 때. 네. 방백은 옆에 있는 방청객은 알아듣는데 옆에 있는 배우가 못 알아들어요. 그럴 때 방백이라고 합니다. 배우는 못 알아들어요. 개콘 같은 데서 많이 나오죠. 얘는 못 들은 척하고 얘가 얘기하면 방청객이 웃죠. 네. 자, 회상 말할 때 말하는 방식이 혼자 말하기 방식, 회상일 수도 있고 생각의 흐름일 수도 있습니다. 자, 대화는 두 명 이상이 얘기하는데 한 명만 일방적으로 말하고 이 B가 침묵일 때도 대화로 치느냐, 상황에 따라서 이 사람이 듣고 있으면 대화로 칩니다. 이럴 때 이 사람이 음성언어로 얘기하고 이 사람은 몸짓언어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침묵 자체는 묵시라고 하죠. 묵시적 동의 하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안 돼 라는 말 안 하면 동의로 치는 경우도 상황에 따라서 있다는 거죠. 자, 갈등 같은 경우는 많이 나와요. 이렇게 칡갈자, 등나무 벤치, 칡 이렇게 꼬이죠. 이렇게 갈등입니다. 오르내리면서.
근데 갈등이 속으로만 생각하면 내적이에요. 남에 관해서 생각해도 이걸 표현할 때만, 외부에 표현했을 때만 외적인데, 나와 상대방, 나와 다수, 그러면 다수와 다수, 인간 대 자연, 이렇게 갈등의 양상들이 여러 가지죠. 근데 왜 갈등하느냐가 문제겠죠. 왜 갈등하느냐? 갈등의 시작 원인은 뭐냐? 근데 거의 다 뭐라고요? 이익을 보라고 그랬죠. 논술 같은 거 쓸 때는. 누가 이익이냐? 누가 손해냐? 이게 뭐 자본주의 시대의 가장 큰 갈등의 쟁점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익을 보완하는데 어제도 해봤죠? 네. 이익은 손해를 보더라도 윤리적인 관점에서, 도덕적 관점에서. 그 차원이 다르죠. 이건 도덕이고 이건 경제니까.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정치뿐만 아니라 인간 경영,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를 좀 묻히면, 아, 인간을 존중하는 경영이 안 되는 비단이 있으니까 목표가 인간 경영인 거예요.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그러니까 환경 자체를 오염을 많이 시키니까 캐치프라이즈를 이걸 주는 거예요. 목표를. 네. 그러니까 나는 국어 1등급을 맞겠어. 이렇게 목표를 세우면 1등급이 아니라는 반증이죠. 아,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무엇을 하고 싶다, 무엇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아직 안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명확하게. 네. 그러니까 표현하는 거. 국민인, 지금은 뭐라고요? 공정사회. 이게 화두예요. 왜요? 공정사회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풀밭에 들어가지 마시오. 그러면 뭐라고요? 풀밭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 과속금지 이렇게 써놓는 건 뭐예요? 그 부분에 사람들이 과속을 많이 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네. 이해됐어요? 네. 자, 이렇게 이 반대면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문제 입장에서 일치 문제는 똑같이 일치하는 건 없습니다. 수능에서 이게 기본인데, 유사하다는 거죠. 얼마나 유사한지. 그럼 이 유사한 정도를 누적시켜가지고, 아, 반대로 쓰는구나. 아, 요거랑 떨어진 거를 연결해서 생각하는구나. 아, 이런 단어랑 유사하게 사용하는구나. 이게 노하우가 누적될수록 국어를 잘 풀죠. 네. 자, 이 일치되는 거 문제는 어떤 문장이 나오는 건데, 이 문장이 결론입니다. 명제고 주제입니다. 이 제자가. 이 한 문장이 나오는 거 앞에가 전제입니다. 문장 앞에. 그러니까 이게 원인이 되면 이게 결과가 되겠죠. 다시 이게 원인이 되면 이게 결과가 됩니다. 근데 추론 문제는 조금 어렵다고 했죠. 요만큼 거리인지 를 찾기가 힘드니까. 그런데 이 전제도 요만큼 앞에 있는 것도 있고 아주 멀리 앞에 있는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밀접도가 있어야 돼요. 이 밀접도에 따라서 하나, 둘, 세 개. 이거의 밀접도는 그래도 쉽게 내요. 왜? 이유, 그래서, 때문이다. 하기 위해서 하는 서,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어머에서. 근데 요거는 잘 안 나와요. 이걸 해서 이렇게 된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추론을 할 때도 이게 원인이 돼서 이게 결과가 되겠다. 밀접하겠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고, 정말 이제 킬러 문제가 되는 거는 적용하고 활용해서 계산하고 내용을 이해한 걸 현실 사례에 바꿔서 응용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논술 답안지를 썼을 때 이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문에 나오지 않는 새로운 사례를 쓴다는 것은 응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이해했다는 걸 전제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이죠. 네. 그래서 어떤 내용을 쓰고 정확하게 맞는 사례를 하나 쓰면 플러스 1점을 획득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례를 5개 쓴다고 5점을 주는 건 아니지만, 네. 사례를 정확하게 썼다는 것은 이렇게 적용, 활용, 응용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어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플러스 1점을 맞습니다. 논술할 때. 자, 다시 이렇게 문제를 낼 때 각 글마다 글을 쓰는 방법이 있어요. 문학도 그렇고 비문학도 그렇고. 요거는 시, 소설, 수필, 희곡에 따라서 쓰는 방법이 있는데, 설명 방법, 표현 방법, 수사법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론이 나와요. 직유법, 은유법 이렇게, 아니면 뭐 인칭, 뭐 시점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근데 수사법에 그게 들어온 게 아니라 표현 방법에, 설명 방법에 이렇게 크게
설명 방법이 가장 큰 개념이고 표현 방법, 수사법이 가장 좁아요. 여기에 비유법, 변화법, 강조법이 더 좁고 비유법에 유자와 의자가 들어오면 직유법, 은유법 이런 게 더 좁죠. 근데 비문학에서는 전개 방법, 진술 방법, 또 그 진술 방법 네 가지가 있어요. 설명, 서사, 묘사, 논증. 이 설명해서 이 설명 방법이 또 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 이론을 생각하면서 풀어라 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번 문제에는 그 기본적으로 배워야 된 이게 이론들이 나오는데 그럼 이 이론이 왜 필요하냐? 이론이 그 주제에 따라서 주제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설명 방법이 가장 적합한가 라는 걸 아느냐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 이론도 주제를 전제로 합니다. 자, 발표를 할 때 상황, 육하원 측의 상황이 필요하고 거기에서 필요에 따라서는 정의를 내립니다. 개념 정의. 수능에서 내리는 정의를 내려준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고등학교에서는 안 배웠을지도 모르지만 그 정의를 밝혀주면 그 정의에다 추가로 조금만 내용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 정의를 기반으로 하면 이 내용 설명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수능에서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고등 때 배운 요만큼의 개념이 있으면 수능은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이 아래는 너무 쉬우니까 이렇게 출제가 돼요. 그래서 요게 뭐라고요? 요거를 읽고 이해할 수 있으면 이걸 수학 능력 시험이라고 해요.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치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걸 배웠으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요거를 여기다가 정의로 밝혀줘요. 그러니까 항상 정의는 내가 박스치라고 하는 것이고 이 정의에 따라서 이 내용 설명을 보면 이 배웠던 거를 기반으로 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만 써주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 풀고 마무리할 때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풀어둬야 돼요. 제시된 걸로. 요걸 이해했는지를 물어보니까. 자, 토론 방법을 하면 가장 중요한 게 글을 읽을 때 논술 가르칠 때 초등학생들 논술 가르칠 때 제일 처음에 사실과 주장을 구분하는 훈련부터 시켜요. 무조건. 이건 팩트다. 이거는 주장이다. 이렇게. 그러면 이 사실은 근거가 돼요. 그럼 네. 주장의 충돌 지점이 쟁점이 돼요. 논쟁의 지점. 네. 그러니까 이 주장하는 사람들의 시각이 몇 명인지 A, B, C인지를 구분해야 되고 이 사람들의 이익과 손해, 이 사람들의 이익과 손해, 이 사람들의 이익과 손해를 한 다음에 이 사람이 여기에 영향을 주는 거, 이 사람이 양쪽에 영향을 주는 거, 이 C가 또 양쪽에 영향을 주는 거를 점검을 해보면 그런 다음에 이렇게 이 사람들의 논쟁 관계가 무슨 이유에서 시작됐고 그게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가를 밝히는 게 논술이에요. 자,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이해를 하시죠? 한번 써봤기 때문에. 네. 써보지 않으면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뜬금없이 그래 그렇죠.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자, 비문학을 보시면 이론이 있어요. 이론이 있으면 그 한계점을 밝히면 이 한계 때문에 새로운 이론이 나와요. 또 한계가 나오면 또 새로운 일, 이렇게 꼬리를 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절충은 정반합은 이렇게 이 한계점을 돌파하면서 새로운 이론이 됐을 때 A 이론의 반대면 때문에, 반대면 보면 뭐라고 해요? 이쪽에 장점이 생긴다고 그랬죠? 요게 단점이면 단점을 비판하면 뭐 생긴다고 그랬어요? 요거에 장점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럼 이 장점이 생겨봐야 또 단점이 생기면, 그죠? 네. 요거에 장점이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보면, 그러니까 이 정반을 합쳐가지고 절묘하게 세 이론이 정반합을 하든 아니면 요거의 장점과 요거의 장점만 합쳐서 절충을 하던 나와 있는 이론들 흐름을 봐야 되는데 어제도 고3아이가 하나 푸는데 다양한 이론이 나왔다. 그럼 이론이 몇 개 나와야 돼요? 3개 이상이 나와요. 3개 이상 나와야 돼요. 2개면 다양한 이론이 아닙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구분해야 되는 것들 중에서 책을 읽을 때 독서 중에서 이미 알았던 것, 새로 한 것, 더 알고 싶은 것 이렇게 나누는 구분 기준이 있어요. 근데 이미 알았던 건 과거네요. 네. 새로 아는 거는 뭐라고요? 현재네요. 현재죠. 더 알고 싶은 건 미래네요. 네. 되게 간단하네요. 이 기론을 이렇게 시간의 구분을 뭐라고요?
이렇게 독서에다가. 네. 그러면 새로 안 것을 일치로 찾아라. 이미 알았던 것은 알았던 것이기 때문에 말 안 해줘도 되니까 전제 문제. 새로 안 건 일치 문제. 네. 더 알고 싶은 거. 요 새로 안 것을 물음표를 쳤더니 답이 될 수 있는 거. 그걸 가지고 또 연구하고 싶은 거. 그게 추론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일치 문제, 전제 문제, 추론 문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생각의 기준도 이미 네. 알았던 건 뭔가, 새로 안 건 뭔가, 더 알고 싶은 건 뭔가 이렇게 뵀을 때 현재 지금 안 걸 바탕으로 새로 안 거, 미래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알았던 것은 이미 알았던 걸 전제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의 대화를 통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갑니다. 역사처럼. 자, 글자 볼 때 문맥이란 건 뭐냐면 문장의 맥입니다. 맥은 뭐예요? 맥동한다. 맥 잡을 수 있죠? 피 흐름. 피가 흘러갑니다. 흐름. 네. 흐름입니다. 그럼 내용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논리적으로, 아니면 상황이 남들이 납득할 수 있게 개연성을 가지고 흘러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전적, 1차적은 나는 간다. 그럼 그냥 가는 거예요. 고우. 근데 인기가 같다, 맛이 같다, 할머니 가셨어. 그러면 간다가 달라져요. 이렇게. 그래서 거의 다 시험 문제는 문맥적으로 나와요. 그냥 글자 그대로가 아니라 그걸 상황을 통해서 해석하라는 거예요. 상황을 통해서. 그러니까 모든 걸 문맥적으로 봐야 돼요. 자,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낼 때 여기다가 밑줄을 치고 이런 문장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 지시어도 있고. 요 글자를 모르는데 이 글자만 가지고 풀면 1차적인 생각만 가지고 푸니까 틀리는 거예요. 이건 초중 때 하는 거니까. 요 지시어를 따라가 보니까 요 단어가 이렇게 지시어 그냥 지시적으로는 이런 뜻이지만 문맥적으로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맛이 갈 수도 있고 뭐라고요? 인기가 갈 수도 있고 또 뭐라고요? 술 먹고 정신이 갈 수도 있고 네. 돌아가실 수도 있고 가다가 이렇게 다르죠? 네. 그러니까 이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관계를 해야 하는데 이게 여기다 써주면 좋겠지만 이렇게 따라가서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문맥 주위를 읽어라. 주변을 읽어라 했을 때 이 주변이 이 지시어에 따라서 여기에서부터의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냐 이것도 본인이 체크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문맥적으로 읽으라는 의미예요. 알겠습니다. 자, 많이 쓰이는 게 그렇게는 대판 안 해도 돼요. 네. 봉건제가 있는데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해도 되고 네. 봉건제가 신분제예요. 왕이 있고 그 밑에 기사가 있고 그 다음에 백성이 있고 여기 신하가 있겠죠. 동양은 신하가 있고 백성이 있고 사열이 다 있어요. 백성 밑에도 뭐 종도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봉건제, 신분제 이렇게 신분이 차별되지 말아라. 신분에 따라 차별하지 말아라. 이게 헌법에 나오기 시작하고 근대 현대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근대 현대. 근데 뭐 지금은 더 무섭죠. 돈이 신분인 사회가 돼버리면. 자, 봉건제, 신분제 뭐 같은 프로포셔야 되고 또 내용 중에서 이제 비교, 대조 많이 쓰니까 대비, 대꾸. 대꾸는 뭐라겠어요? 주어, 서술어. 주어, 서술어 이렇게 짝을 져서 대립구조. 여기서 대꾸라고 하죠. 대꾸. 구절은 뭐예요? 구와 절이 있을 때 구는 절은 뭐라고요? 주어, 서술어의 성분이 둘 다 있는 거. 주어, 동사. 구는 뭐라고요? 주어 파트만 있든지 주어 파트 아니면 다른 거. 서술어 파트 이렇게 따라져 있는 거. 요거는 문장의 말이에요. 그러면 절도 문장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문장은 아침표, 물음표, 느낌표를 해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장이 되고 주어 서술어가 있고 콤마가 있고 주어 서술어가 있으면 이것도 하나의 절이고 이것도 하나의 절이에요. 문장은 이 두 개를 합쳐서 문장이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되면 대립 구절, 구도 되고 절도 된다고요. 자, 대꾸라고 했을 때 대비라고 했을 때는 크게 보는 거예요. 대조, 비교를 합쳐. 대조와 비교. 대조는 뭐야? 차이점, 비교는 공통점. 병렬은 병사가 열지어놓듯이 이렇게 나열하는 거, 여러 개를. 근데 이 대비에서 요 비교 대조만 있는 거 아니라 상황 대비, 공간 대비, 색채 대비, 그리고 굉장히 넓게 써요, 이거는. 뭔가
대조하고 비교할 것이 있으면 뭔가 공통점 차이점도 아니지만 짝으로 놓고 뭔가를 비교할 만한 게 있으면 분석할 만한 게 있으면 다 대비라고 합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것도 이제 알아야 되는데 법은 뭐라고요? 사유가 있으면 법이 생겨요. 그러면 이 법은 약속이에요. 그 최초의 약속, 국가에 대한 최초의 약속을 사회계약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선설, 성악설, 백지설에 따라서 어떻게 사회계약설이든지 꼭 보라고 그랬죠. 많이 쓰이니까. 영상 봤나요? 아니요. 보셔야 된다고 다시 또 얘기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했어요. 이거는. 네. 자, 이 법의 3요소가 한목적성, 정의, 법적 안정성이에요. 뭐 대학교 1학년 때 법학개론 배우면 나와요. 요거는 뭐라고요? 악법도 법이니까 지켜야겠다. 법적 안정성. 이거는 뭐라고요? 법이 불이하면 그걸 왜 지켜? 고쳐야지. 이게 저항권, 촛불 집회. 근데 둘 다 왜 안정해야 돼요? 목적에 합치려고. 뭐라고요?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왜 정의를 갖춰야 돼요?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그러면 행복입니다. 이게 헌법 10조에 나옵니다. 이 한 목적을 위해서 기본권과 통치구조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헌법이. 자, 기본권은 뭐라고요? 정의의 개념과 부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그러면 이 헌법의 통치기구, 헌법에 따른 뭐라고요? 통치기구. 이게 삼권 분립이 나오는데 이거는 법적 안정성을 통해서 뭐라고요? 정의를 더 실현시키는 데 도움이 주는 거죠. 자, 이렇게 세 개의 구조는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수학하고 똑같아요. 과학 지분이 나와서 그림이 나오면 그림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설명에 이 기억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렇게 연결해 놓고 그 설명에 이 니은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렇게 연결해 놓고 이렇게 설명에 요 올라가는 걸 얘기하면 이렇게 연결해 놓고 이 설명에 이렇게 꺾어진 걸 얘기하면 이렇게 연결해 놓고 그 무슨 얘기냐면 이 그림이나 그래프를 충분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충분히 기억한 다음에 여기다가 추가하는 식으로 요걸 이 그림을 이해하는 식으로 해서 읽어 나가야지 이 글자를 이해해서 요 그림을 만들 수 있는 거는 지나친 낭비다 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림이나 표가 나오면 우선적으로 요거를 자세히 들어가 보고 공통점, 차이점, 특징 이런 거를 잡아서 충분히 한 번씩 그 여기 나오는 글자까지 다 하나하나 꼽아서 체크를 해본 다음에 이걸 읽는 게 훨씬 빠릅니다. 이해되나요? 네. 그게 수학 푸는 방법이 그런 거죠. 여기에 설명이 나오고 여기에 그래프가 나오면 그래프를 충분히 봐둔 다음에 이 설명을 읽어서 추가로 이거를 보완해서 완성시키죠. 그림이 나오는 국어 수능 문제도 이런 식으로 푸셔야 돼요. 수학을 풀듯이. 자, 요거는 이제 기초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종성, 부용, 초성은 이렇게 곰 하면 이게 초성이고 이게 중성이고 이거 종성이에요. 종성을 쓸 때는 사용했어요. 붙여서 사용했어요. 초성을. 여기 쓴 거 초성을 전부 다 여기다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귿 기역, 리을 기역, 리을 미음 이렇게 되면 여기에 여기 쓰던 이렇게 이런 것도 어두장군 이게 없어졌는데 옛날엔 다 쓰였어요. 이게. 이렇게 격자음이 다 쓰였다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거는 이상적이고 이렇게 세 개를 다 써. 초성, 종성, 중성을 다 써라. 그러니까 세종대왕 할 때 어가 아닌데 여기 자리를 채우느라고 이렇게 이걸 채웠어요. 그러니까 생이 아니라 그냥 새예요. 새. 그러니까 세 개를 꼭 채워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서 채웠다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8종성이 됐죠. 8개. 근데 현재는 가느다란 물방울 이렇게 쓰이는데 이 디귿 대신에 시읒이 쓰였어요. 이전에는 8종성 다음엔 이거니까. 그러면 이 8종성은 뭐예요? 디귿 시읒이 다 쓰였어요. 예를 들어서 그녀다리만 보였소 이렇게. 그녀다리만 보여. 근데 그게 좀 이상하대. 요즘 시대에. 그래서 가느다란 물방울 이렇게 외우는 거죠.
근데 현대에는 요 디귿으로 소리는 이렇게 나지만 표기법은 다 쓰잖아. 딱 하면 이렇게 다 쓰잖아, 이렇게. 이해됐죠? 어? 근데 이걸 왜 니을로 안 읽고 닭으로 읽어요? 왜 기억으로 읽어요? 어떤 거는 그럼 뒷것만 읽어요? 앞에 있는 것도 읽지 않나? 소리 나는 거. 뒤에 이가 붙으면 이제 달기라고. 자, 이렇게 했을 때 소리 나는 것하고 표기법하고 다르다고요. 근데 이게 어법을 안 하면 몰라도 될 것 같은데 이런 흐름 자체를 알고 있어야 푸른 그 내용도 나오니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어 공부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주제예요, 주제. 감상 문제, 이걸 감상하라, 이걸 이해하는 것, 그걸 바탕으로, 이런 단어가 객관식에 나오죠? 다 줄거리예요. 나머지도 사실은 다 주제예요, 다 주제. 근데 어떤 걸 해석하라, 설명하라, 이해하라, 추가 질문하라, 그러면 이제 주제가 확장된 문장 내용 중심으로 찾아나가야 되는 거고, 특징이 뭐냐, 이론이 뭐냐, 전략을 설명해라, 뭐 설명 방법, 표현 방법을 찾아라, 그러면 이거 이론 중심이 되겠죠, 숨어져서. 근데 이 이론도 이 주제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론, 이 주제의 구조를 분석하는 내용,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항상 주제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때 가장 주제를 잘 캐치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씩이에요. 두 가지식으로. 그러면 두 가지식으로 한다고 문장 이렇게 있는데요. 요 첫 줄만 읽어요? 아니요. 첫 줄 읽을 수도 있고, 둘째 줄 읽을 수도 있고, 셋째 줄까지 읽을 수도 있고, 접속사를 보고, 띄엄띄엄 이거 읽고 접속사 뒤 읽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식을 좀 심화시키고 변형시켜서. 근데 어쨌든 첫 줄을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왜? 글이 짧으면 두 가지식이 가장 쓰기 좋아요. 결론을 쓰고 설명을 쓰니까. 그런데 이 두 가지식으로 글을 연결시켰을 때 진짜 다시 한번 말해요. 접속사. 이게 이렇게 연결하는 관절이 접속되는 거예요. 이 덩어리와 이 덩어리가. 관절이에요. 사람으로 치면. 요 관절이 굉장히 드물게 쓰여요. 이게 나오면, 접속사가 나오면 뒤에 주제와 관련된 게 나오기도 하고, 결론과 관련된 게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접속사가 나오면 핵심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굉장히 드물게 나오고. 그래서 정말 시간만 허락한다면 수능에 나오는 모든 접속사는 이렇게 역삼각형. 그러면 지시어 꼭 쳐야 되고, 이게 접속되는 거예요. 앞과 뒤가 연결되잖아, 지시에서. 근데 이게 접속사만 되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건 접속사 아니에요. 특별한 부사예요, 이런 거. 특별한 부사, 지시어. 또 어떤 거는 뭐 만, 분, 도 이런 거. 이런 거는 다 시험용 용어예요. 시험 보는데 꼭 필요한 거니까 체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제 읽을 때나 선택지에도 이렇게 해서 A, B에 대해서 기억은, A는 하고 쭉 설명 나오고, 또 A는 이렇게 설명 나오고, 그 다음에 B는 설명 나오고, B는 설명 나오고, A, B는 하고 설명 나오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앞에는 A 나오고 뒤는 B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 여기다 A는 동그라미 내용에다가 B는 세모를 쳤으면 이거 글 읽을 때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 A와 관련된 거는 전부 다 동그라미로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 B와 관련된 거는 다 세모로 해버리면 나중에 이렇게 연결시키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이렇게 A, B가 겹치면 단어에다 동그라미 세모 치면 두 번 점검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꼭 이런 식으로 나눠서 A, 이게 한꺼번에 점검해요.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A를. B를 이렇게 한꺼번에 점검해요. 두 개랑 이거를. 한 번쯤은 이렇게 세 개를 같이 놓고 비교를 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훨씬 더 좁혀가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이거는 문학 풀 때 시는 제일 처음에 뭐 보라고 했어요? 제목하고 마지막 단락 보고 거꾸로 올라가면서 서술에 따라 나눠도 되고 서술에 따라 나누고, 이 내용을 긍정과 부정적인 걸로. 그러니까 사과가 맛있다 그러면 이 맛있다를 여기다가
사과에다가 동그라미 치니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네. 바다가 거칠다. 그럼 바다가 세모고 거칠다니까. 근데 이 거칠기 때문에 좋으면 이걸 동그라미를 쳐야죠. 전체 상황 맥락에서. 소설은 줄거리를 꼭 육하원칙으로 하나하나 확인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보기 보고 인물 문제 체크하고 인물에 따라서 인물분에 따라서 박스를 쳐서 이건 누가 말했고 이렇게 임금 요거는 뭐라고 신하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놓은 다음에 나중에 필요한 걸 찾아가면 편하다고 했으니까 인물 문제부터 봐야죠. 수필은 체험과 깨달음으로 이렇게 이분되니까 이거 뭐라고요? 아까 말했죠. 객관적인 거, 이건 주관적인 거. 그러니까 팩트와 주장 이렇게 나누는 게 수필에서는 중요하고 희곡은 뭐 이것도 인물별로 읽는 게 더 좋아요. 쭈루룩 인물별로 읽고 캐릭터를 합쳐서 해결하는 게 더 좋습니다. 자, 문학을 잘한다고 자기는 비문학만 하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아니라 못하는 것은 시간을 더 투자해야 되고 이 잘하는 것을 점검해서 더 빨리 풀 수 있는 방법, 더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방법, 내가 잘하는 것이니까 응용하고 변형시킬 수 있잖아요. 압축하는 방법. 이걸 연구해야 시간이 확보되고 그걸 여기다 투자해야 이게 변하기 시작해요. 이거 시간에 쫓기면 비문학 같은 건 변화가 안 돼요. 시간에 쫓기면 변화가 안 돼요. 익숙하게 많이 연습하다면 시간이 단축되죠. 비문학 문제도 이렇게 체크된 부호만 보고도 이게 몇 문제쯤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문제를 쫙 봤을 때 이렇게 이게 큰 문제에서 작은 문제로 점점 줄어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이 큰 걸 대략 금방 풀지 못하기 때문에 보통은 저는 이런 식으로 풀거든요. 두 번째부터 풀든지. 근데 그렇다고 첫 번째는 안 건드려요. 이거는 삭제를 해요. 두 가지식으로 읽으면 이게 삭제할 수 있는 게 생겨요. 근데 한 두 개 정도는 자세히 읽어야 돼요. 그래서 킬러 문제 빼고 나머지 단락이나 문장 문제, 단어 문제 이런 걸 해결해요. 해결해서 정보가 누적되면 다시 이 특성 문제를 마지막으로 점검하기도 해요. 그런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기 등급에 따라서 이 킬러 문제를 건들지 안 건들지. 이게는 뭐라고? 이게 어려워서 건들지 안 건들지가 아니라 시간이에요. 이게 왜 킬러 문제냐?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천천히 보면. 그렇지만 시간이 대량으로 소비돼요. 왜? 이해를 바탕으로 그걸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적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보통만 이해해서는 대략 이렇다 해서는 못하니까 꼼꼼하게 이거를 계산하고 적용하려면 완벽하게 이해해야 돼요. 그럼 완벽하게 이해하려면 주변을 여러 번 봐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킬러 문제. 그러니까 킬러 문제를 삭제를 해두는데 삭제를 해뒀다가 다 풀고 시간이 남으면 풀고 시간이 남지 않다면 이걸 간단하게 찍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1차 시험을 보고 맞는 것만 체크를 하고 틀린 거 왜 틀렸는지 체크한 다음에 2차 시험을 보면서 이때는 시간을 충분히 들여서 킬러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요. 다만 시간을 충분히 들이고 이거를 짧은 시간에 어떻게 찍을까도 꼭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도움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국어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느낌인데 논술을 보면 문제의 구조가 답의 구조라고 그랬죠? 그게 쓰는 게 편하죠? 어떤 답안지 봤었죠? 문제 순서에 아니라서 답을 먼저 뒤에 걸 앞에 땡겨치고 그러니까 채점할 때는 좀 불편하겠죠? 뭐 굳이 그렇게 쓸 필요 없죠. 문제를 만들 때 문제의 구조가 답안지 구조와 딱 일치를 해야 채점하는 사람도 편합니다. 어쨌든 정반 이렇게 충돌되는 지점을 딱 찾아야죠. 요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익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익을 절충하는 방법 아니면 조화시키는 방법 아니면 몇 대 몇으로 깔르는 방법을 내는 거죠. 그게 상황이 시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항상 변화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상황이 변하니까 이게 가르는 비율 자체가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어쨌든 논술할 때 찬성 지문 쓰고 반대 지문을 썼어요. 그러면 여기는 찬성을 먼저 썼으면 난 찬성을 하겠네요. 반대 지문 쓰고 찬성하면 나는 반대를 할 것 같고 이렇게 순서에 따라 퍼센트로 몇 대 몇 이런 거죠.
그래서 논술은 제가 그랬죠. A라는 요소가 있으면 그거를 비판적으로 분석해서 정리해놓고 B라는 거에 대한 걸 분석해서 정리를 하면 요거는 동그라미에 내가 양보하는 거고 요거는 세모에 양보하는 만큼 분석한 거예요. 그랬을 때 둘의 양보가 팽팽히 되면 이걸 몇 대 몇으로 이 두 개의 상황을 보고 도느냐에 따라서 이쪽이 무거우면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시소가. 그래서 평행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제시문에 대한 분석 1번, 요 제시문에 대한 분석 2번, 요 제시문과 요 조시문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 쟁점들 세 가지, 이 세 가지의 우선순위, 세 가지의 비교에 따라서 내 생각들을 써주는데, 이 생각을 쓸 때는 뭐라고요? 구체적인 사례나 예시, 현실에 있던 거를 써줄 수 있으면, 그게 틀리지 않았으면 플러스 점수를 받는다. 자, 그렇게 논술을 쓰기 전에, 논술을 쓰면서 제가 뭐라고요? 이게 일부러 안결이 설반정을 꼭 가르친다는 거죠. 왜? 어떤 문제를 내면 이 문제를 이렇게 안건으로 압축해서 핵심을 받아야 돼. 막 복잡하게 질문을 했어도, 그죠? 산책을 갈 것인가에 대하여. 이렇게 결론이 그거잖아요. 저는 갔으면 좋겠습니다.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이렇게. 이게 답변을 해도 최소한 여기까지는 기다려요. 왜냐하면 이렇게. 썰렁, 그러니까 요 문제를 안건을 받으면 가겠습니다. 안 가겠습니까? 격식이 있기 때문에 기다려줘요. 이게. 근데 안 가요. 하면 안 기다려요. 얘가 끝났나? 지금 답변을 하는 거나? 그러니까 요거는 뭐라고요? 시험이기 때문에 꼭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면접 질문에서. 그러면 이 시험이라는 격식을 갖춰서 결론을 얘기를 하게 되면 격식이 있기 때문에 아이가 뭔가 하고 싶은가 보다 하는 거를 기회를 줘요. 그럼 이유를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유를 줬는데 흥미 있어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설명을 하는데 내가 설명을 하면 상대방이 깨우팅해요. 그 타이밍에 상대방의 반론 예상한 걸 얘기하고 요거를 꺾어줘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이렇게 꺾어주면 상대방이 끄떡하면 최종 마무리로.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해요. 마무리 정리하면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결이 설반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짧게 할 때는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하고 여기까지 갈 때도 있고. 근데 이게 글쓰기에도 그대로 나와요. 주관식으로 안건을 쓰고 안건, 결론 합쳐서 주관식으로 첫 줄 쓰고 이유, 설명, 예시 이렇게 나와요. 요게 단락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반론 대신에 여기 반론 문제, 결론, 이유, 설명, 예시 이렇게 쓰면 두 문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A 문장, 이렇게 두 문장, B 문장. 그러면 요게 정이고 요게 반이면 요거를 꺾어주면서 정리하는 게 합이에요. 그래서 정반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논리적으로 말하려고 생각을 하다 보면 글을 이렇게 쓸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돼요. 그래서 글을 써보면 그러니까 수능은 이렇게 읽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학생들 가르칠 때 제일 처음에는 뭐라고요? 무조건 말하게 시켜요. 틀린다고 잘못했다고 하면 안 돼요. 그거를 말했으니까 말을 하다가 자기가 스스로 고쳐요. 조금씩. 그걸 써보게 해요. 이렇게 글을 쓰다가 보면 더 잘 쓰고 싶어요. 그러면 읽을 때 글 쓰는 사람 마음이 이렇구나. 여기다 이렇게 숨기는구나 하는 걸 터득을 해요. 그래서 원래 읽기가 안 늘어요. 그래서 처음에 글쓰기를 가르치면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말하기를 시키고 글쓰기하고 읽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일 처음에 배워야 되는 건 면접이고 그 다음에 논술이고 그 다음에 수능 읽기예요. 근데 듣기 평가는요 정말 힘든 거죠. 듣기도 가르쳐야 되는데 듣기가 평생 배우죠. 제일 많이 하는데 제일 힘들어요. 왜? 말하기는 몰라도 아는 척 말할 수 있는데 듣는 거는 모르면 하나도 안 들려요.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복잡하게 문제 푸는 법을 아이들한테 얘기해주니까 되게 복잡해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3번하고 나오면 요거를 가져서 이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거를 요거를 판단해야 돼. 그러면 이 단어를 현장에서 구조에 비해서 구조를 보니까 요 단어는 요쯤에 나올 것 같아. 그럼 찾아가면 여기에 이렇게 설명이 있어요. 요 설명을 가지고 여기를 다시 와서 비교를 하면 돼요. 이거랑 이거랑 얼마나 가까운가. 그러니까 이거는 찾기 쉬우니까 이걸 체크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이걸 체크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 다르기 때문에 유사하기 때문에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체온을 먼저 선택을 하고 체온을 가지고 여기 가서 비교하고 여기서 찾았네. 그럼 이 문장 주변을 다 읽어서 지시어가 있으면 요 설명이 저 위에 있기도 해요. 그러면 요걸 갖다 요거랑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온은 기억용, 암기용, 핵심 정리용. 요거는 뭐라고? 요거는 판단이에요. 자, 결국은 수능 국어는 1대1이에요. 이게 선택지에 있는 단어와 제시글에 있는 단어가 비슷하고 유사합니다. 얼마나 유사한지 좀 누적 좀 하세요. 그래야 도움이 돼요. 그런데 이건 빨리 찾기 시간이에요. 이렇게 빨리 푸는 법이 검산법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검산법, 이거를 빨리 찍는 방법, 그거를 갖다가 천천히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도 하고 교차 검증을 하는 거고. 근데 되게 신기하죠. 이게 교육적이고 종합적이고 구체적이고 완결성이 있고 일반성을 떼야 된다. 요 얘기를 국어 문제를 풀 때 여기 전체 선택 중에서 가장 교육적인 게 뭐야? 가장 종합적인 거 이렇게 구체적인 거 뭐야?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답 나오죠. 어떤 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잊고 아이들이 지엽적인 거에 쏠리니까 이게 트레이닝 하면서 항상 기준을 잡아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 제가 아까 그랬죠. 그래서 면접, 말하기는 말을 배운 다음에 뭐 한다고요? 써봐요. 써본 거를 뭐라고요? 써보니까 잘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시험 면접 볼 때는 어떤 거를 읽어보라고. 그래서 기회를 줘요. 생각할 기회. 써보는 대신에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말하게 하고. 이렇게 면접 시험 볼 때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처음 말하는 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처음 말해보잖아요. 그러면 말할 게 너무 많아도 말할 수 없어요. 너무 적어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이 너무 많은 것 중에서 나한테 적당한 걸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써보면 이 근처는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써본 것은 답변하는 게 안정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써본 이후에 한번 요걸 말하잖아요. 그럼 그 근처를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를 말해보고 이걸 말해보고 이걸 말해보다 보면 질문은 똑같은 걸 안 하고 이 옆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답변을 하면서 이걸 연결해서 답변을 하면 돼요. 그럼 진짜 연결이 돼요. 그럴듯하게. 왜? 이거를 어느 정도 설명을 하고 이쪽으로 가면 이 내용을 이해하면서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준비한 것들은 전부 다 뭐라고요? 나의 방향성이잖아. 나의 방향성을 얘기를 해주니까 좋은 답변을 쓸 때 활용할 수가 있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굉장히 다양한 것 같지만 질문을 줄여보면 너 우리 대학 들어오고 싶지? 네, 들어오고 싶어요. 열심히 할게요. 그거야, 최종 결론은. 그러니까 어떤 거를 질문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방향성을 가지니까 결론이 뻔하기 때문에 답변이 뻔하잖아요. 나 열심히 할 거예요. 들어가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출발하거나 만나요. 이 좁은 골목에서는. 그러니까 이 좁은 골목에 있는 걸 써놓으면 여기 있는 걸 살짝 답변하고 이쪽으로 옮겨서 이 방향성을 설명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리하고 써놓은 것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면접 준비가 될 수 있어요. 또 이건 논술이네요. 관통하는 원리. 어제도 해보고 그제도 해봤죠. 요거를 못 찾으면 그냥 지지분하게 써봐야 뭐 힘들어요. 근데 최선을 다해서 써요. 나는 관통하는 원리라고 생각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쓴 게 관통하는 원리랑 비슷해서 붙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걸요. 근데 어쨌든 내 생각을 흐름 도식도를 만들어야 돼요. 어제도 얘기했죠. 이렇게 이게 뭐라고? 공공재인데 이쪽으로 흘렀어. 왜 회사가 하지? 그러면 이거 장단점이 있을 텐데. 그러면 요 장점은 살리고 단점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걸 얘만 해야 되나? 온 국민이 노력하면 이렇게 3자가 노력해야 될 텐데 이게 흐름 됐죠. 이렇게 흐름도를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이 흐름도가 작성이 안 되면 어쨌든 써도 엉뚱한 걸 쓰게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써야 될 걸 여기다 쓰게 되고 여기다 쓴 걸 또 다시 여기다 또 쓰게 되고 막 이렇게 이야기가 진전되지를 못한다고. 흐름을 못 만들면. 이해돼요? 어쨌든 그렇게 쓰는데 문제의 구조대로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이 흐름도가 문제에 보면 제가 그랬잖아요. 요거는 거기 나오는 이거. 이거는 거기 나오는 문제가 여기 써있죠. 문제 밑에 이렇게 흐름들을 화살표로 그릴 수 있으면 이게 글자로 쓰면 개요가 되는 거예요. 자, 시험 보면 더 가장 하나만 딱 정하라면 이거라고 했죠. 제가 뭐라고요? 아는, 맞는 이거 좀 체크하라고. 가장 맞는, 가장에다 동그라미면서 함정 하나 꼭 있어. 이렇게 맞는 거 두 개처럼 보이게 만들었어. 이렇게. 근데 어쨌든 반대 개념에서 생각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뭐가 아닌 것은 찾아라. 자연과학이 아는 것을 찾아라. 그럼 뭐라고? 자연과학 반대인 뭐라고? 인문과학은 한 개밖에 없으니까 찾기가 좋다고. 그렇죠. 아닌 것은 4개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걸 활용해서 푸는 애들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게 풀면 훨씬 빠르다는 거죠. 자, 최고는 누구나 다 벌하죠. 그렇지만 현재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시면 돼요. 이게 최고가 될지 안 될지는 결과가 최선의 선택이 극도로 잘 된 것이 최고예요. 요 최선의 선택이 뭐냐? 실수만 안 하면 내가 모르면 떨어져야 돼요. 솔직히. 근데 실수가 제로이면 대박이 돼요. 왜? 실수를 안 하는 타이밍이 되면 집중력이 높아서 직감도 강해져요. 그래서 수학을 실수를 하나도 안 하는 타이밍에서는 보면 주관식 덕도 찍어서 맞추더라고요. 수학을. 그러니까 실수만 없으면 그게 대박이라고요. 그러니까 실수라는 것은 너무 뻔한 실수예요. 본인이 알 거예요. 뭐 아닌 거 찾아야 되는데 맞는 거 찾고 여기 옆에 써있는데 바로 옆에 써있는데 못 읽고 그래 멀리 떨어져 있으면 모르겠지만 내가 그랬죠. 지시어 찾으면 좀 올라가라고. 이게 무엇인지 이것만 찾으면 맞는데 이거 안 찾든지 이런 것도 실수예요. 명백하게 보면. 나머지는 실력 부족이라고 인정하자.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실수가 있으면 요 안에 실력이 이렇게 실력이겠죠. 실수 아닌 실력. 요거를 실력이 없어서 요거는 내가 이 부분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더 갑자기 느리지 못해요. 근데 요게 있어요. 실수가. 요 부분이 고수와 아닌가를 달라요. 고수냐 아니다. 실수를 안 하는 게 진정한 실력이다. 그러니까 실수를 다 없애면 요 과정을 넘어서 이쪽으로 와요. 그러니까 이 실수라는 건 뭐냐? 맥주로 치면 이 거품이에요. 거품. 이 거품을 다 마셔야 이걸 다 날려야 진짜 이 단단한 실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거품이 있으면 요까지 자기가 친지 알고 요게 꺼져버려요. 시험 보면. 실력 발휘를 못한다고. 맛이 안 나.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실수 줄이는 걸 먼저 최대한 노력을 한 다음에 그래야 실력 생긴다. 이걸 해야 되니까. 실수를 줄이려면 집중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집중도가 높아져야 뭐가요? 실력이 쌓인다. 집중도를 오래 지속할 수 있는 게 실력이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됐나요? 네, 여기까지. 다 끝났죠? 네. 수고하셨습니다.